꿈결에 걷고 있는 사람처럼 몸을 돌려 문 쪽으로 3걸음쯤 다가갔다. 눈은 문의 한가운데를 보고 있으나 동공에 비쳐 뇌리에 새겨진 모습은 문이 아니리라. 밖에서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는지 두꺼운 떡갈나무 문을 밤의 어둠에 울리라는 듯 아무런 말도 없이 주먹으로 두드렸다. 3번째 두드린 소리가 고요한 밤을 사방으로 깼을 때 우상 같던 윌리엄은 얼음판이 공중에서 격파당한 듯 단번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종잇조각을 서둘러 품속에 감췄다. 두드리는 소리는 더욱 다급해져 끊임없이 울렸다. 안 들리냐는 목소리까지 들려왔다. 문을 두드리는 게 누군가? 라며 철로 된 버팀막대를 짤그락 벗겼다. 절벽 같은 이마 위에 검붉은 머리카락이 비스듬하게 걸려있는 아래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2 눈이 거침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날쌔! 라며 시월드가 권하기도 전에 의자 위에 털썩 앉았다. 오늘 만찬 때 혈색이 좋지 않은 듯 보였기에 어떤가 보러 왔어. 라며 한쪽 다리를 공중으로 들어 남은 쪽 무릎 위에 얹었다. 별일 아닐세. 라며 윌리엄은 눈을 깜빡이고 얼굴을 돌렸다. 밤까마귀의 날개짓 소리를 듣기 전에 꽃이 만발한 나라로 갈 생각은 없는가? 라고 시월드가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꽃이 만발한 나라라니? 남쪽을 말하는 걸세. 트르바다우. 중세 남프랑스의 음유시인, 역주. 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나라야. 자네가 가고 싶다는 말인가? 나는 가지 않아. 당연한 일 아닌가? 앞으로 6번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밤까마귀의 둥지를 차서 뿌리째 바다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맡아야 하니까. 해가 긴 나라로 가면 자네의 혈색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베푸는 친절일세. 라고 시왈드가 방약무인하게 웃었다. 울지 않는 까마귀가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박히기 전에는 하고 6자 일체의 몸을 펴며 가슴을 두드렸다. 안개 깊은 나라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인가? 저 금색 머리털의 주인과 함께라면 마냥 싫지만도 않겠지. 라며 둥근 테이블 위를 가리켰다. 테이블 위에는 클라라의 머리카락이 아까와 같이 놓여 있었다. 품 안에 넣기를 그만 잊고만 것이었다. 윌리엄은 몸을 편 채 말이 없었다. 까마귀 속에 섞여있는 하얀 비둘기를 구할 마음은 없는가? 라고 다시 수풀 속의 뱀을 건드려 보았다. 지금부터 7일 지난 뒤라면 하고 수풀 속의 뱀은 의표를 찔렸기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쳐들었다. 까마귀는 죽이고 비둘기는 살려주겠다는 말인가? 그건 좀 어려울 거야.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겠지. 남쪽에서 와서 남쪽으로 돌아가는 배가 있어. 잠깐 기다려봐. 라며 손가락을 꼽았다. 그래, 6일째 밤이면 시간이 맞을 거야. 성의 동쪽 선착장으로 돌아가서 그 금색 머리카락의 주인을 태우세. 평소에는 돛대 끝에 하얀색 작은 깃발을 달지만 여자 같으면 빨간색으로 바꿔달라고 하세. 싸움은 7일째 되는 날의 정오를 지나서부터 아닌가. 성을 포위하면 항구가 보일 걸세. 대 위에 빨강이 보이면 천하태평, 하양이 보이면 하며 윌리엄은 환영의 방패를 노려보았다. 괴물의 머리카락은 움직이지도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클라라 아닐까 싶었던 얼굴이 순간 보였다가 다시 원래의 괴물로 돌아갔다. 아, 그만하게. 어떻게든 될 테니 걱정할 것 없어. 그보다는 남쪽 나라의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하세.
라며 시왈드는 젓갈색 수염을 벅벅 긁은 뒤 젊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인지 화제를 돌렸다. 바다 하나만 저편으로 건너면 햇빛이 많아지네. 따뜻하지. 게다가 술이 달고 금이 떨어져 있어. 흙 한 대박에 금 한 대박. 거짓말이 아닐세, 진짜야. 손을 흔드는 건 듣고 싶지 않다는 말인가? 앞으로는 차분하게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새도 없을 걸세. 시왈드의 마지막 잔소리라 생각하고 들어주게. 그렇게 우울해할 일도 아니야. 저녁에 쏟아부은 술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지 꺼억하고 냄새나는 숨결을 윌리엄의 얼굴에 세차게 내뿜었다. 아, 이거 미안하네. 무슨 얘기를 할 생각이었더라? 그래, 맞아. 그 술이 솟아나고 금이 흙에 섞여 있는 바다 건너편이었지. 라며 시왈드는 윌리엄을 들여다보았다. 자네가 여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말인가? 친하게 지내는 여자도 많기는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야. 보시일의 모임을 본 것에 대한 얘기야. 보시일의 모임? 모르는가? 어두컴컴한 섬나라에 살고 있으니 모르는 것도 당연하겠지. 그쪽에서 프로벤살 백작과 트루이스 백작의 친목회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그런데? 라며 윌리엄은 뚱한 얼굴이었다. 말은 은편자를 신고 개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금사과를 먹고 달의 이슬을 데워서 목욕하고 하며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사람이 언제나 그런 것처럼 윌리엄이 조롱하듯 상대 이야기에 맥을 끊었다. 그렇게 찬물 끼얹지 말고 들어보게. 거짓말이라도 흥미롭지 않은가? 라며 상대방은 끊어진 맥을 이었다. 시합이 열릴 양이면 시미니안의 태수가 흰소 24마리를 급히 달리게 해서 울타리 안을 말끔하게 고르지. 고르고 난 뒤에 3만 개의 황금을 뿌리네. 그러면 아구의 태수가 나는 이긴 자에게 줄상을 책임지겠다며 10만 개의 황금을 더하네. 마르텔로는 나는 진수성찬을 맡겠다며 촛불로 삶고 구운 진미를 준비하고 은쟁반과 사발을 꺼낸다네. 이젠 됐네. 라고 윌리엄이 웃으며 말했다. 거의 끝났어. 마지막으로 레이몬이 지금까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이를 하겠다며 우선 시합장의 울타리 안에 30개의 말뚝을 박았어. 거기에 30마리의 명말을 묶었지. 아무것도 채우지 않은 말이 아니라 안장도 얹고 등자도 매달고 화사한 제갈, 고삐까지 전부 갖춘 말이야. 알겠는가?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갑옷, 칼, 이것도 30명분. 투구는 물론 팔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까지 갖춰서 늘어놓았다네. 금액으로 따지자면 마르텔로의 진수성찬보다 더 들었을 거야. 그런 다음 주위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붙이자 말도 장비도 전부 불에 타버리고 말았어. 그쪽 사람들은 참으로 호탕한 노래를 즐기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를 마친 뒤 기분 좋다는 듯 껄껄 웃었다. 그런 나라에 가보라고 하는 건데 자네도 꽤나 고집스럽군. 하고 윌리엄의 마음을 떠보는 듯한 돌을 던졌다. 그런 나라에 검은 눈, 검은 머리의 사내는 필요 없네. 라고 윌리엄이 스스로를 비웃듯 말했다. 역시 그 금색 머리카락의 주인이 있는 곳이 그리운 모양이군. 말할 필요도 없지. 라며 윌리엄은 굳은 표정이 되어 환영의 방패를 보았다. 안뜰 구석에서 철 두드리는 소리, 강철을 단련하는 울림, 망치 소리, 줄의 울림이 들려왔다. 어느 틈엔가 밤이 희붐하게 밝기 시작했다. 7일 앞으로 닥쳐온 전쟁은 하루의 목숨을 잃어
이제 6일이 되었다. 윌리엄은 시월드의 권유대로 클라라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마음이 조급하고 주의가 떠들썩했기에 생각한 것의 1/1000도 쓰지 못했다. 너의 머리카락은 아직도 내 품에 있다. 그저 이 사자와 함께 도망치길. 의심하면 큰 탈이 있으리라. 라고만 쓰고 붓을 놓았다. 그 편지를 들고 가서 클라라에게 전해줄 사람은 어디에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 무렵 유행하던 악인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밤까마귀 성으로 숨어들었다가 전쟁이 있기 전날 밤에 클라라를 빼내 배에 태울 것이다. 만일 일이 어긋나면 틈을 보았다가 성에 불을 지르고서라도 뜻을 이룰 예정이다. 이러한 말을 시월드에게서 들었다. 그 다음은 환영의 방패만이 알고 있었다. 만나면 기쁘겠지만 만나지 못한다면 슬프리라. 슬픔과 기쁨의 근원에서부터 구슬 같은 눈물이 솟아올랐다. 이 청순한 자에게 왜 눈물을 흘리느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했다. 모른다는 건 저절로 나온다는 뜻일까? 마리아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올리던 윌리엄이 일어섰을 때 긴 눈썹이 평소보다 무겁게 보였으나 왜 무거운 것인지는 그도 알 수 없었다. 진심은 진심을 자각하지만 그 외의 것은 알지 못한다. 그날 밤 꿈에 그는 오색구름 위에 마리아를 보았다. 마리아처럼 보인 것은 클라라를 제사하는 모습으로 클라라는 지상에 사는 마리아인 것이리라. 기도받는 신, 기도받는 사람은 다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가슴에는 신도 사람도 같은 소망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제사하는 성모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모에게 무릎 꿇기 위해, 마리아라고도 하고 클라라라고도 하고. 윌리엄의 마음속에 두 모습은 깃들지 않는다. 깃들 여지가 있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꿈의 연속인지 안뜰의 구석에서 철을 두드리는 소리, 강철을 단련하는 울림, 망치 소리, 줄의 울림이 들려오고 언제나처럼 날이 밝았다. 전쟁은 더욱 앞으로 닥쳐왔다. 닷새째에서 나흘째로 접어든 것은 엎었던 손을 뒤집는 정도의 시간처럼 여겨졌으며 나흘째에서 사흘째로 나아간 것은 뒤집었던 손을 원래대로 되돌릴 정도의 시간처럼 보였고 사흘, 이틀부터 마침내 전쟁의 날을 맞이하기까지는 손을 움직일 여유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달려라! 하고 시왈드가 윌리엄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란히 선 제갈 사이에서 콧김이 오르고 두 투구가 달빛 아래서 춤추는 작은 물고기처럼 가을 햇빛을 반사했다. 달려라! 라며 시왈드가 뒤꿈치를 반쯤 말의 옆구리에 차 넣었다. 두 사람의 머리 위에 기다랗게 꽂혀있는 새하얀 털이 세차게 바람을 맞아 떨어질 것처럼 흔들렸다. 밤까마귀 성의 벽을 비스듬히 바라보며 야트막한 언덕을 달려가던 시왈드가 오른손을 이마에 대고 항구 쪽을 바라보았다. 돛대에 달린 기는 빨강인가 하양인가? 라고 뒤로 처진 윌리엄이 외쳤다. 하양인가 빨강인가? 빨강인가 하양인가? 라고 연달아 외쳤다. 등자를 밟고 몸을 일으켰던 시월드가 몸을 앉히더니 앞서와 마찬가지로 말의 방향을 틀어 성문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뒤를 따라와! 뒤를 따라와! 라고 윌리엄에게 말했다. 빨강인가 하양인가? 라고 윌리엄이 외쳤다. 한심하기는
언덕으로 달리지 말고 해저 쪽으로 달려! 라며 시왈드는 성문 쪽으로 똑바로 달려갔다. 항구의 입구에서는 부두에 부딪힌 파도 때문에 몸체가 높다란 배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악마에게 시달려 꿈자리가 편치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 좌우에 나지막한 돛대를 늘어놓은 가운데에 높다란 돛대 꼭대기에는 하양이다! 라고 윌리엄은 입안에서 말하며 앞니로 입술을 씹었다. 마침 전쟁의 소리가 밤까마귀 성을 흔들며 쓸쓸한 바다 위로 울렸다. 성벽의 높이는 4장, 약 12m. 둥근 망루의 높이는 그것의 배였는데 벽 곳곳에 구멍이 뚫린 채 서 있었다. 하늘에 기둥이 떨어져 그 한가운데에 꽂힌 듯 보이는 것은 본성이리라. 높이 19장, 약 57m. 벽의 두께는 3장 4자, 약 13.2m. 이를 4층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제일 위층에만 창문이 뚫려 있었다. 가장 위에서 가장 아래로 내려가는 우물 같은 길이 있는데 이른바 던전, 지하감옥, 역주. 은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곳에 지옥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만들어져 있었다. 본성에서 좌우로 떨어져 있는 2개의 망루는 본성의 2층에서 지붕이 달린 다리를 건너 드나들 수 있도록 편리하게 세워져 있었다. 3355 망루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 가운데는 마구간도 있었다. 병사들의 거처도 있었다. 난을 피해 영내로 들어온 백성들이 숨을 장소도 있었다. 뒤쪽에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바다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며 부서지는 파도에 꽃 위로 내려앉았다가 날아오르는 갈매기도 보였다. 앞은 소를 삼킬 것처럼 장대한 타누지기를 풀어쓴 말, 역주. 아치의 어두운 위에서부터 돌에 올리는 문을 내리고 도개교를 쇠사슬로 끌어올리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해자가 있었다. 해자를 건너면 문도 부술 수 있으리라. 문을 부수면 본성도 빼앗을 수 있으리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이 있으니 길이 있는 곳으로 향하라며 루파스는 깨트린 문 틈으로 강철에 감싸인 늑대의 얼굴을 인사도 없이 내밀었다. 뒤를 따르라며 한 사람이 따르자 뒤를 이으라며 또 한 사람이 나아갔다. 한 사람, 2사람 뒤로는 앞다투어 몰려들었다. 퐁퐁 솟는 맑은 물에 자잘한 모래가 떠올랐다가 한꺼번에 넘쳐나는 것처럼 보였다. 벽 위에서는 온갖 종류의 활을 엎드려 쏘는 듯 했으며 몰려드는 자들의 코앞으로 갈고리와 구부러진 화살촉을 집중시켰다. 하늘을 나는 기다란 화살 하나하나가 소리를 울리면 수천의 울림이 한 덩이가 되고 지상에서 꿈틀대는 검은 그림자의 울림과 어우러져 때 아닌 소리가 바다 위 갈매기를 놀라게 했다. 정신사나워지는 것은 새만이 아니었다. 가을에 저녁해를 받기도 하고 뚫고 나가기도 하며 투구의 물결, 갑옷의 물결이 밀려들었다가는 무너지고 무너졌다가는 물러났다. 물러날 때는 벽 위, 망루 위에서 기울어가는 해를 바닷속으로 떨어뜨릴 만큼의 함성을 만들었다. 밀려들 때에는 투구의 물결, 갑옷의 물결 속에서 세차게 불어오는 커다란 바람의 숨통을 일시에 끊어놓을 듯한 목소리를 일으켰다. 물러나는 물결과 밀려드는 물결 사이에서 윌리엄과 시왈드가 문득 스쳐 지났다. 살아있었는가? 라고 시왈드가 검으로 부르자 죽을 뻔했어. 라며 윌리엄이 방패를 높이 치켜들었다. 오른쪽에 솟아있는 둥근 망루 위에서 날아온 화살이 쨍그랑 괴물의 이마를 스쳐 지나 윌리엄의 발 아래로 떨어졌다.
이때 무너져 내린 사람의 물결이 삽시간에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 투구를 감싼 하얀 털의 흔들림조차 한동안 맴도는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전쟁은 정오를 2시간쯤 지나서 시작되었으나 5시와 6시 사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한때는 용맹한 마음에 본성까지도 떨어뜨릴 기세였던 공격부대가 무엇에 기가 꺾였는지 창연한 밤의 빛깔과 함께 성문 밖으로 우르르 몰려나왔다. 공격 소리도 끊어진 것은 한때의 일일까. 한동안은 울림도 잠잠해졌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새카만 밤이 한치의 틈도 없이 인마를 감싼 가운데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홀연 높다랗게 들려왔다. 홀연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그때 비로소 바다가 처음으로 울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울림이 잠시 그쳐 허무한 마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었다. 이 물결의 소리는 몇리 바다에서 일어나 멀리 이 해안에서 무너지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오래된 울림이다. 시간의 몇 대를 흔들며 낯선 미래에 울린다.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진리가 영검무국의 울림을 전해 검의 울림을 조롱하고 활 당기는 소리를 비웃는다. 백인의 천인의 하는 사람들의 외침에 덧없고 가련함을 질타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성을 지키는 자도 성을 공격하는 자도 자신들의 외침이 잠시 그쳐 이 깊은 울림을 무심코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조차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없었다. 윌리엄은 방패에 굳은 핏자국을 보고 너 나까지도 저주하는가? 라며 검을 들어 괴물의 얼굴을 3번 두드렸다. 루파스는 까마귀라면 어둠에도 숨지 못하는 달이 뜨기 전에 베어버려라. 라며 씩씩거리고 있었다. 시왈드만은 이마 깊숙이 박힌 듯한 두 눈을 들어 높다란 본성을 바라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바다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바다로 불어가는 바람으로 바뀌어 부서지는 파도와 파도 사이에도 새로이 천지의 울림을 더했다. 탑을 둘러싼 소리,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더해간다 생각하는 사이에 성 안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떠드는 기색이 있었다. 그것은 점차 격렬해졌다. 천리 깊이에서 오는 지진이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건가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그것이 밤까마귀성 바로 아래서 찢어지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시왈드의 눈썹이 송충이를 때린 것처럼 뒤로 젖혀졌다. 막루의 창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밤속으로 밤보다 더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뿜어져 나왔다. 좁은 출구로 앞다투어 나오려 하는 때문인지 연기의 양이 순식간에 늘어나 앞에 있는 것은 떠밀리고 뒤에 있는 것은 밀치고 나란히 있는 것은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듯 동시에 넘쳐나는 것처럼 보였다. 점점 거세지는 폭풍이 그대로 연기를 깨뜨려 둥근 소용돌이를 만들며 용솟음 치려는 것을 원래대로 창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었다. 바람에 가로막힌 소용돌이는 단번에 무너져 하늘로 흘러들어갔다. 잠시 시간이 흐르자 뿜어져 나오는 연기 속으로 불똥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순식간에 늘어났다. 늘어난 불똥이 연기와 함께 바람에 휩싸여 하늘로 날아올랐다. 성을 덮은 하늘의 일부가 막루를 중심으로 크고 붉은 원을 그렸으며 그 원이 불규칙하게 바다 쪽으로 움직여갔다. 반짝이는 바탕에 불똥을 흩뿌려 놓은 그림이 한시도 쉬지 않고 혹은 사라지기도 하고 혹은 반짝이기도 해서 움직여가는 원의 내부는 단 한 점이라도 살아 움직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 됐다! 고 시왈드가 손뼉을 치며 펄쩍 뛰었다.
검은 연기를 내뱉기를 마친 뒤에는 굵직한 화염이 봉이 되어 열기를 따라서 솟아오르는 바람과 함께 밤의 세계에 빠르게 화살을 쏘아 올렸다. 엿을 삶아 4말짜리 나무통 크기의 펌프 주둥이에서 하늘로 뿜어올리는 것 같다고도 형용할 수 있겠다. 끓어오른 불이 어둠 속으로 덧없이 사라지는 뒤를 이어서 다시 끓어오른 불이 피어올랐다. 깊은 밤을 불태우듯 끓어오르는 불꽃의 소리가 땅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외침이 아니 꼽다는 듯 하늘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울리는 가운데 불꽃은 깨지고 깨진 불똥이 날아오르기도 하고 곤두박질 치기도 하면서 바다 쪽으로 퍼져나갔다. 탁한 파도의 성난 빛깔은 분노한 울림과 함께 어둑하게 보일 뿐이었으나 막루 주위는 그 흐름을 통해서 햇살이 비출 때보다 더 밝았다. 둥근 모양의 막루를 감싼 한 줄기 불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옆으로 기어가 야트막한 담장의 가슴께를 덮쳤다. 불꽃은 자로 잰 듯 왼쪽으로 번져갔다. 마침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불길을 반대로 훑으면 왼쪽으로 향해야 할 창끝을 돌려 위로 향했다. 회오리 바람이기에 뒤쪽에서부터 의표를 찌르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방향으로 쓰다듬으며 불꽃을 앞질러 갈 때는 위로 향했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 지나간 바람을 뒤쫓았다. 왼쪽으로 번져가는 혓바닥은 삽시간에 길어지고 또 넓어졌다. 결국에는 그쪽에서도 한 줄기 불길이 일었다. 저쪽에서도 한 줄기 불길이 일었다. 불길에 휩싸인 얇은 담장 위를 검은 그림자가 오락가락했다. 때로는 어두운 위에서 밝은 곳 속으로 들어가 사라진 이후 다시는 나오지 않는 자도 있었다. 불에 타 문드러진 높은 망루의 운명이 다했는지 부는 바람에 맞서 한동안은 불꽃과 함께 기우는 듯 보이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듯 3분의 1을 바위에 남기고 거꾸로 무너졌다. 둘러싼 화염이 단번에 확 피어올라 천지를 불태울 때 얕은 담장 위에 불과 같은 머리카락을 마구 흩뜨린 채 서 있는 여자가 있었다. 클라라! 하고 윌리엄이 외친 순간 여자의 모습이 사라졌다. 불길에 휩싸인 말 2마리가 안장을 얹은 채 허공을 달려왔다. 쏜살같이 달리던 꼬리를 잡혀 뿌리 끝에서부터 쑥 빠져나온 듯 앞선 말이 윌리엄 앞에서 우뚝 멈췄다. 멈춰선 앞발에 힘이 남아돌아 딱딱한 발굽의 절반쯤이 비스듬하게 흙 속으로 파고들었다. 방패에 가로막힌 콧등이 두치, 약 6cm를 사이에 두고 괴물의 얼굴에 불과 같은 숨결을 내뱉었다. 4개의 다리도 저주를 받았는가? 라며 윌리엄은 자신도 모르게 갈귀를 쥐고 훌쩍 높다란 등에 걸터 앉았다. 발을 얹지 않은 등자가 흔들흔들 말의 옆구리를 치며 허공에서 춤췄다. 그때 누군가가 남쪽 나라로 가라며 철로 두른 단단한 손을 들어 말의 엉덩이를 힘껏 쳤다. 저주받았다며 윌리엄은 말과 함께 허공을 달렸다. 윌리엄이 말을 쫓는 것도 아니고 말이 윌리엄에게 쫓기는 것도 아니고 저주가 달리는 것이었다. 바람을 가르고 밤을 찢고 대지에 높다란 울림을 새기며 저주가 다하는 곳까지 달리는 것이었다. 들판을 끝까지 달리고 나면 언덕을 달렸으며 언덕을 달려 내려가면 계곡으로 달려들었다. 날이 밝았는지 해가 중천에 있는지 기울어 가고 있는지 비가 내리는지 싸락눈이 오는지 태풍인지 삭풍인지 알지 못했다. 저주는 일직선으로 달리는 것만을 알 뿐이었다. 앞을 가로막는 것은 부모라도 용서치 않았다. 돌을 차는 발굽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가는 길을 막는 것은 주인이라도 쓰러뜨려라. 어둠을 불어 흩뜨리는 거센 콧김을 보라. 굉장한 소리가 굉장한 사람과 말의 그림자를 감싸며 놀라 바라보는 눈썹이 맞붙을 사이도 없이 지나쳐버리고 말지 않는가. 사람인지 말인지 형체인지 그림자인지 의심하지 말라. 단지 저주 그 자체가 사납게 미쳐 날뛰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라. 윌리엄은 몇 리를 달려왔는지 알지 못했다. 올라탄 말의 안장에 앉아 오른손으로 이마를 누르고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려 노력하고 있었다.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 순간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때로는 다른 사람처럼 때로는 같은 사람처럼 묶는 사슬은 매정하게 끊겼으나 그래도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죽은 사람의 뇌리에 희로애락의 그림자는 잠시도 깃들지 않으리라. 공허한 마음이 문득 제정신으로 돌아와 예전의 일들을 떠올리면 구름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 순간순간이 마구 솟아오르리라. 솟아오르는 것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솟아오르는 것은 더욱 신속하게 뇌리를 맴돌리라. 윌리엄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의 마음이 물처럼 서늘했던 만큼 지금 떠올린 그의 그것도 맞아들이고 보내기에 정신이 없을 정도여서 실처럼 뒤엉켜 그 머리를 괴롭히고 있었다. 출진, 돛대의 깃발, 전쟁. 순서대로 배열해 보았다. 전부 사실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라며 머릿속을 뒤져보니 활활 노란 불꽃이 보였다. 불이다. 라고 윌리엄은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화재는 상관없지만 지금 마음의 눈에 떠오른 불꽃 속에는 클라라의 머리카락이 어려 있었다. 어째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 같은 곳에서 죽지 않은 것일까 하고 윌리엄은 혀를 찼다. 방패가 한 짓이야. 라고 입안에서 중얼거렸다. 바라보니 방패는 말의 머리에서 세치, 약 9cm 정도 오른쪽으로 떨어진 곳에 앞면을 하늘로 향해 누워 있었다. 이것이 사랑의 끝일까? 저주는 깨어나도 사랑은 깨어나지 않구나. 라고 윌리엄은 다시 이마를 누르며 자신을 번민의 바다로 던졌다. 바다의 바닥에 발이 닿지 않아 세상사에서 멀어질 때까지 생각에 잠겼을 때 어디에서인지 가느다란 실을 말총으로 문지르는 듯한 울림이 들려왔다. 까무룩하던 윌리엄이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야에 들어오는 한은 전부 숲이었다. 숲이라고는 하지만 가지가 뒤엉켜 높다란 해를 가로막을 정도로 한아름 두아름 되는 커다란 나무는 없었다. 나무는 한 평, 3.3제곱미터의 한 그루 정도의 비율이었으며 그 크기도 지름 6, 7치, 약 20cm 정도의 것뿐인 듯했다. 신기하게도 그것이 전부 같은 나무였다. 가지가 줄기의 뿌리에서 6자, 약 18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위로 뻗어 부드러운 선을 그리며 돋아 있었다. 그 가지가 모여 가운데가 부풀어 오르고 위가 뾰족했기에 난간의 기보주, 층계, 다리, 난간 등의 기둥 윗부분에 쓰이는 장식물, 양파와 비슷한 모양, 역주. 나 붓끝이 물을 머금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모든 가지가 둥글고 노란 잎들로 빈틈이 없을 정도로 덮여 있었기에 가지가 겹치는 붓끝은 색을 바꾸어 기다란 포도알 같았고 붓끝이 겹친 숲의 모습은 포도송이가 줄줄이 달려있는 것 같았다. 밑에서 올려다보면 조금씩은 하늘의 푸르름도 볼 수 있었다.
단 시야 저 멀리 끝쪽의 나무줄기가 서로 다가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며 검게 늘어서 있는 사이로 맑은 가을 하늘이 거울처럼 빛나고 있어서 마음이 끌리는 풍경이었다. 때때로 거울의 면을 얇은 천이 스쳐 지나는 모습까지 옆으로 보였다. 지면 전체에 이끼가 덮여 있었는데 가을로 접어들었기에 약간 노랗게 물든 듯 여겨지는 곳도 있었으며 또 옅은 갈색으로 마르기 시작한 부분도 있었으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에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옅은 갈색은 옅은 갈색대로 이끼의 예스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곳곳에 양치식물의 덤불이 평평한 면을 깨고 그윽한 정취를 더하고 있을 뿐이었다. 새도 울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다. 고요함 속으로 태고젓 옛날을 곳곳에 드러내고 있었으나 나무가 크지 않고 가을 햇살이 맑게 비쳤기에 그런 고요함에 비해서 무섭다는 느낌은 크지 않았다. 그 가을 햇살은 매우 밝은 햇살이었다. 바로 위에서 숲을 비추는 광선이 그 무수한 둥글고 노란 잎을 한꺼번에 물들여 숲속은 의외로 밝았다. 잎의 방향은 애초부터 일정하지 않았기에 햇빛을 반사하는 정도도 전부 달랐다. 같은 노란색이기는 하나 투명, 반투명, 진한 것, 옅은 것. 저마다의 취향을 각자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뒤엉키고 뒤섞이고 겹쳐서 이끼 위를 비추고 있었기에 숲속에 있는 것은 호박병풍에 둘려 간접적으로 태양광선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윌리엄은 정신이 들면 괴롭기에 꿈에 빠져들어가는 듯한 모습처럼 보였다. 실의 소리가 다시 차분해진 귓가에 들려왔다. 이번에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줄기를 통해서 하늘이 보이는 곳과 반대가 되는 방향을 보니 서쪽인지 동쪽인지는 물론 몰랐다. 그곳만은 나무가 서로 겹쳐져 한 묘, 약 99.174제곱미터 정도 눈에 띄는 어둠을 땅에 새긴 가운데 연못이 있었다. 연못은 크지 않았다. 여물다만 오이처럼 폭이 좁은 모습으로 나무 그늘에 누워 있었다. 이것도 태고의 연못으로 안에 담겨있는 건 역시 태고의 물이리라. 한기가 돌 정도로 파랬다. 언제 떨어졌는지 노랗고 조그만 잎이 물 위에 떠 있었다. 여기에도 하늘 아래에 바람이 부는 적이 있는지 떠있는 잎이 바람에 떠밀려 곳곳에 모여 있었다. 물 위에서 떨어져 흩어져 있는 것은 애초부터 헤아릴 수도 없었다. 실의 소리가 세 번째로 울렸다. 매끄러운 언덕을 고무바퀴가 천천히 올라가듯 낮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높은 음으로 옮겨가다가 뚝 끊겼다. 윌리엄의 몸이 안장을 떠났다. 연못으로 시선을 향한 채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부슬부슬 부서지는 이끼의 껍질이 두껍고 부드러웠기에 걸을 때도 앉아있을 때처럼 숲속은 괴괴하고 고요했다. 발소리가 들리면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으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있는 것일까? 윌리엄은 걷는다고도 생각지 못한 채 그저 비척비척 연못의 물가까지 다가갔다. 연못의 폭이 조금 좁은 곳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소를 떠오르게 할 정도의 바위가 절반은 물가를 따라 웅크리고 있었는데 윌리엄과 바위의 거리는 겨우 한 장, 약 3미터도 되지 않을 듯 여겨졌다. 그 바위 위에서 한 여자가 눈부실 정도로 붉은 옷을 입고 낯선 세상의 악기를 켜는 듯 마는 듯 켜고 있었다. 짙은 초록색 물이 몸에 사무칠 듯 차가운 빛 가운데 그 여자의 그림자를 거꾸로 담고 있었다.
뻗은 다리에 기다란 치맛자락에 감춰진 끝부분까지 밝게 비치고 있었다. 물은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림자도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활을 문지르는 오른손만이 실을 따라서 천천히 움직였다. 머리에 감긴 실이 꿰뚫고 있는 진주장식이 가득 찬 물의 바닥에서 명왕성만큼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검은 눈에 검은 머리의 여자였다. 클라라와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 여자가 마침내 노래를 시작했다. 바위 위에 있는 내가 진짜일까? 물밑에 있는 그림자가 진짜일까? 맑고 쓸쓸한 노랫소리였다. 바람이 불지 않는 가지 끝에서 노란잎이 팔랑팔랑 붉은 옷에 부딪혔다가 연못 위로 떨어졌다. 잠잠하던 그림자가 잠시 움직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윌리엄은 망연히 서 있었다. 진짜는 한없이 생각하는 마음속 그림자. 마음속 그림자를 거짓이라 하는 것이 거짓. 여자가 조용히 노래를 그치고 윌리엄을 돌아보았다. 윌리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여자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사랑의 원통한 목숨의 앞날을 방패에게 물어보라. 환영의 방패. 윌리엄은 절벽을 뛰어가는 숫사슴처럼 발걸음을 돌려 방패를 쥐고 돌아왔다. 여자가 그저 열심히 방패의 면을 바라보라 고 말했다. 윌리엄은 말없이 방패를 끌어안고 연못가에 앉았다. 널따란 하늘 아래, 소슬한 숲속, 어둡고 싸늘한 연못 위에 소리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윌리엄이 응시하고 있는 방패의 안쪽 원이 언제나처럼 움직이기 시작함과 동시에 예전부터 들어왔던 희미한 소리가 그의 귀를 덮쳤을 뿐이었다. 방패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라고 여자가 물 건너편에서 물었다. 모든 뱀의 털이 움직이고 있소. 라고 윌리엄이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소리는 거위털로 만든 뱀이 종이를 달리는 것 같은 소리요. 망설이는 것은 자꾸만 움직이는 마음이네. 소리 없는 곳에서 소리를 듣네. 소리를 듣네. 라고 여자가 반은 노래를 부르듯 반은 이야기를 하듯 기슭을 사이에 두고 윌리엄을 향해 손을 파도처럼 흔들었다. 움직이던 털이 점차 멈추자 울리던 소리도 자연스레 끊겼다. 넋을 잃고 바라보던 방패의 모양이 흐려지는가 싶더니 곧 방패의 면에 검은 막이 쳐졌다.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깊은 어둠의 세계에서 사는 자신을 이상히 여기며 어두워, 어두워 라고 말했다. 자신이 부르는 소리를 자신조차 듣지 못할 정도로 희미했다. 어둠에 까마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울지 않는 소리까지 들리지 않는다며 그리워하네. 몸도 목숨도 어둠에 버리지 않고 몸도 목숨도 어둠에서 건지면 얼마나 기쁠까. 라는 여자의 노랫소리가 백척의 벽에서 새어나와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통로로 다가왔다. 노래는 잠시 그치고 활을 켜는 소리가 바람이 이는 멀리에서부터 높고 낮게 윌리엄의 귀에 한없이 청량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 한 점 백옥 같은 빛이 밝혀졌다. 보고 있자니 점점 커졌다. 어둠이 걷히는가?
빛이 나아오는가. 윌리엄의 눈이 가 닿는 곳은 사면의 허공말리가 두꺼운 얼음을 세워 늘어놓은 것처럼 시원하게 트였다. 머리를 덮는 하늘도 없고 다리를 올려놓을 땅도 없고 차갑게 빛나는 허무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고 아득하게 묻는 것은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무의 가운데인지 유의 가운데인지 유리병 속인지 라고 윌리엄이 되살아난 사람처럼 대답했다. 그의 눈은 아직 방패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자가 노래를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바다, 자줏빛으로 날이 밝았네. 널따란 바다가 희미하게 밝고 주황색 태양이 물결 속에서 나온다. 고 윌리엄이 말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방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몸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없었다. 오로지 방패만이 있었다. 머리떨 끝에서부터 발톱 끝에 이르기까지 오장육부도 이목구비도 전부 환영의 방패였다. 그의 온몸은 완전히 방패가 되어 있었다. 방패가 윌리엄이고 윌리엄이 방패였다. 두 객체가 티 없이 순수한 청정계에서 하나로 만났을 때 이탈리아의 하늘은 저절로 밝아지고 이탈리아의 태양은 저절로 떠올랐다. 여자가 노래했다. 돛을 올리면 배도 떠나네. 돛대에 무엇을 올리고. 빨강이다! 라고 윌리엄이 방패 속을 향해서 외쳤다. 하얀 돛이 산 그림자를 가로질러 물가로 다가오고 있어. 돛대 3개 중 좌우의 것은 알 바 아니야. 가운데 돛대 위에 봄바람을 받아 펄럭이는 것은 빨강이야. 빨강이야. 클라라의 배야. 배는 기름처럼 평평한 바다를 미끄러져 무사히 물가로 다가왔다. 금색 머리카락을 햇살에 흩날리며 배전에 올라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클라라였다. 여기는 남쪽 나라로 하늘에는 짙은 쪽빛을 흘려놓았고 바다에도 짙은 쪽빛을 흘려놓았고 그 가운데 누워있는 먼 산도 역시 진한 쪽빛을 머금고 있었다. 봄의 파도가 찰싹찰싹 물가를 훑고 있는 끝부분만이 한없이 긴 한 줄기 흰 천처럼 보였다. 언덕에는 감람나무가 짙은 녹색 잎을 따스한 햇살에 드러내고 있고 그 잎 뒤에는 온갖 새들이 숨어 있었다. 정원에는 노란 꽃, 빨간 꽃, 보랏꽃, 주홍꽃 모든 봄꽃이 모든 색을 다해서 피었다가는 흐드러지고 흐드러졌다가는 지고 졌다가는 피고 겨울을 모르는 하늘을 자랑하고 있었다. 따뜻한 풀 위에 두 사람이 앉아 두 사람 모두 파란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은 바다를 멀리 아래로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반전무늬의 대리석 난간에 몸을 기대고 두 사람 모두 다리를 앞으로 뻗고 있었다. 두 사람의 머리 위에서 난간을 비스듬히 질러 사과나무 가지가 꽃으로 덮개를 드리우고 있었다. 꽃이 져서 어떨 때는 클라라의 머리에 떨어지고 어떨 때는 윌리엄의 머리에 앉았다. 또 어떨 때는 두 사람의 머리와 두 사람의 소매에 하늘하늘 한꺼번에 떨어졌다. 가지에 걸린 새장 안에서 앵무새가 때때로 요란한 소리를 냈다. 남쪽의 해가 이슬에 잠기기 전에 라며 윌리엄이 뜨거운 입술을 클라라의 입술에 댔다.
두 사람의 입술 사이에 사과꽃잎 하나가 끼워져 젖은 채로 붙어 있었다. 이 나라의 봄은 영원해요. 라고 클라라가 나무라듯 말했다. 윌리엄이 기쁘다는 듯한 목소리로 드리에리 라고 외쳤다. 클라라도 역시 드리에리 라고 말했다. 새장 속 앵무새가 드리에리 라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멀리 아래에 있는 봄의 바다도 드리에리라고 답했다. 바다 너머의 먼 산도 드리에리라고 답했다. 언덕을 덮고 있는 모든 감람나무와 정원에 핀 노란 꽃, 빨간 꽃, 보랏꽃, 주홍꽃, 모든 봄의 꽃과 모든 봄의 것이 모두 한꺼번에 드리에리라고 답했다. 여기는 방패 속의 세계였다. 그리고 윌리엄은 방패였다. 100세라는 나이는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그러나 약간 따분하다. 즐거움도 많을 테지만 괴로움도 길리라. 밍밍한 맥주를 매일같이 들이켜기보다는 혀가 타는 듯한 알코올을 반방울 맛보는 것이 더 간편하다. 100년을 10으로 나누고 10년을 100으로 나누고 남은 짧은 시간에 100년의 고락을 실른다면 역시 100년의 생을 누린 것과 같지 않겠는가. 태산도 카메라 안에 담기고 수소도 식으면 액체가 된다. 평생의 정을 한껏 뭉치고 목숨을 걸 정도의 달콤함을 점으로 응고시킬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이 보통 사람에게 가능하기나 할까? 이 맹렬한 경험을 맛본 것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윌리엄 한 사람뿐이었다. 해로행. 세상에 전하는 멜러리의 아서 이야기는 깔끔하고 소박하다는 점에 있어서 귀히 여겨야 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고대의 것이기에 한편의 소설로 보자면 산만하다는 비평을 면할 길이 없다. 하물며 그 일부에서 소재를 취해 완성된 이야기를 쓰려 하면 도저히 모든 것을 원저에 의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작품도 작가 마음대로 사실의 앞뒤를 바꾸기도 하고 사건을 창조하기도 하고 성격을 바꾸기도 해서 상당히 소설에 가까운 것으로 고쳐버렸다. 주의할 점은 이런 일이 재미있었기에 써보려 했던 것이지 멜러리가 재미있어서 멜러리를 소개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생각으로 읽어주시기 바란다. 솔직히 말하자면 멜러리가 묘사한 랜슬롯은 어떤 점에서는 인력거꾼 같고 귀네비어는 인력거꾼의 정부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 한 가지 점만으로도 다시 고쳤을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테니슨의 아이즈루스. 알프레드 테니슨 1809년부터 1892년의 샬럿의 아가씨 더 레이디 오브 샬럿을 말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테니슨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시인으로 여러 걸작을 발표하여 여왕으로부터 영작을 받았으며 빅토리아 시대의 국보적 존재가 되었다. 역주는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고상하다는 점에 있어서 고금의 웅편일 뿐만 아니라 성격의 묘사에 있어서도 19세기 사람을 고대의 무대에서 뛰어놀게 한 듯한 필치이기에 이 단편을 집필하는데 커다란 참고로 삼아야 할 장시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원래대로 하자면 기억을 새로이 하기 위해서 일단 다시 읽어봐야 했으나 읽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흉내를 내고 싶어질 것이기에 그만두었다. 1. 꿈 100, 200 모여있던 기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북쪽의 시합을 향해 앞다투어 떠나자 돌에서 세월이 느껴지는 카멜롯 궁에는 그저 왕비 기네비어가 길게 끄는 옷자락 소리만이 남았다. 옅은 주홍색 호돛을 아무렇게나 걸친 듯 어깨에 걸쳐 하얀 두 팔까지 훤히 보였으나 치마만은 가볍게 움직이는 굿을 달린 신을 덮었으며 그러고도 여전히 남은 자락을 뒤쪽 돌계단에
2단 아래까지 늘어뜨린 채 올라갔다. 올라선 계단의 정면에는 커다란 꽃을 옅은 먹색의 안쪽에 짜 넣은 장막이 사람 없음을 원망이라도 하는 듯한 얼굴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귀네비어는 막 앞에 귀를 대고 한 겹 너머에서 무엇인가를 들었다. 듣기를 마친 여벌구를 다시 정면으로 돌려 돌계단 아래를 날카로운 눈으로 엿보았다. 자잘한 반점이 새겨진 대리석 위로는 여기저기서 하얀 장미가 어둠에서 흘러나와 부드러운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걸 좀 보라며 저녁에 보낸 화환이 어느 사이엔가 흩어진 흔적일까. 한동안은 자신의 발에 휘감기는 비단소리에조차 신경을 쓰던 사람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몸을 똑바로 세우고 가느다란 손을 움직이는가 싶자 깊은 막이 물결을 그리고 눈부신 빛이 화살처럼 맞은편 방 안에서 귀네비어가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비쳤다. 빛나는 것은 미간에 자리하고 있는 금강석이었다. 랜슬롯! 하고 막을 걷어올린 채 말했다. 하늘을 저어하고 땅을 저어하는 가운데서도 무엇 하나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 힘이 담긴 목소리였다. 사랑에는 맞설 자가 없으니 자신의 머리에 쓴 관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귀네비어! 라고 답한 것은 방 안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다. 넓은 이마를 반쯤 가리고도 다시 감겨 올라간 머리가 검은 빛을 자랑하듯 흐트러져 있었으나 뺨의 색은 어울리지 않게 창백했다. 여자는 막을 걷어올린 손을 툭 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갈라진 틈으로 새어나와 비스듬하게 대리석 계단을 가로지르던 햇빛은 단번에 사라지고 어둑한 가운데 장막의 무늬만이 눈에 띄었다. 좌우로 펼쳐진 회랑에는 둥근 기둥의 그림자가 겹쳐 늘어서 있었지만 그림자이기에 소리도 나지 않았다.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방 안에 2사람뿐이라 여겨졌다. 북쪽에서 열리는 시합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어지러운 것은 이마에 걸친 머리만이 아니겠지요. 라고 여자가 무엇인가 마음에 걸린다는 듯 물었다. 맑은 눈썹에 거치지 않는 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옅은 웃음이 근심 속에서 억지로 흘러나왔다. 보내주신 장미의 향기에 취해서 라고만 말하고 남자는 높은 창을 통해 바깥을 보았다. 때마침 5월이었다. 성을 둘러싸고 천천히 흐르는 강에 수많은 버드나무가 선명하게 그림자를 담그고 있었으며 하늘에서 무너지는 구름의 봉우리조차 물속으로 흘러들었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얀 돛에 사람이 있다면 재미있는 가락의 뱃노래도 흥겨우리라. 강 건너 나무 사이에 숨은 듯 하얗게 뻗은 것이 한 줄기 실이 되어 연기에 잠긴 것은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 말발굽의 연기를 피어올리며 오늘 아침 아서가 원탁의 기사들과 함께 북쪽으로 달려간 큰 길이었다. 기쁘기는 하지만 죄를 생각하면 죄가 길어지기를 바라는 괴로운 몸이에요. 당신 혼자 성에 남은 오늘을 훔친 오늘만의 인연이라면 괴롭지 않을 거예요. 라며 여자가 편치 않은 마음을 입가에 보이며 산호 같은 입술을 바르르 움직였다. 오늘만의 인연이라니 무덤에 막힌 저 세상까지도 변하지 않을 거요. 라며 남자가 검은 눈동자를 돌려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다. 바로 그렇기에 라며 여자가 오른손을 높이 들고 펼친 손바닥을 세워 랜슬롯 쪽으로 향했다. 손목을 감싸고 있는 황금 팔찌가 반짝 빛난 순간 랜슬롯의 눈동자가 자신도 모르게 움직였다. 바로 그렇기에 라고 여자가 되풀이했다. 장미향기에 취한 병을 병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 2사람뿐.
이 카멜롯에 모인 기사는 5손가락을 50번 꼽아도 헤아릴 수 없지만 북쪽으로 가지 않는 랜슬롯의 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짧은 동안의 위험을 탐하다 오랜 밀회의 늪으로 바뀌면 이라고 말하며 들었던 손을 툭 떨어뜨렸다. 그 팔찌가 다시 반짝이더니 옥과 옥이 부딪힌 소리인지 짤그락 짧은 소리를 울렸다. 목숨은 긴 선물이지만 사랑은 목숨보다 더 긴 선물이요. 걱정할 것 없소. 라고 남자는 과연 대담했다. 여자가 두 손을 뻗어 머리에 쓴 관을 좌우에서 누르며 이 관 때문이야. 이 관 때문이야. 내 이마가 불타는 것은. 이라고 말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 황금, 이 구슬 장식을 벗어 창 아래로 던져버리겠다고 말하기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얀 팔이 슥 비단에 미끄러지자 잡고 있던 관의 빛 아래로 소용돌이 치는 머리카락이 구슬 장식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듯 뺨 부근으로 나부끼며 흘러내렸다. 어깨에 모인 옅은 주홍색 옷의 소매는 가슴을 지나면서부터 풍성한 주름을 그리고 옷자락은 강하지만 딱딱하지는 않은 선을 3줄기 정도 바닥 위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다. 랜슬롯은 단지 조용하고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었다. 앞뒤를 잘라낸 과거와 미래를 잇고 있는 사이로 오직 귀네비어의 모습만이 생생하게 보였다. 미묘한 마음의 깊은 곳까지 비추는 거울은 여자들이 가진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맑은 것이라고 한다.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머리를 움켜쥔 귀네비어를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이 나는 새의 그림자처럼 빠르게 여자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괴로움은 거미줄을 걷어낸 것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기꺼운 사람에 대한 정뿐이었다. 그렇다면 하고 여자가 아슬아슬한 순간에 절박하게 스며드는 짧은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 두 뺨에 웃음방울을 떨어뜨렸다. 그래서는 안 돼요. 라고 남자는 처음보다 마음이 정리된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하고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북쪽의 시합에 가도록 하세요. 오늘 아침에 떠난 사람들의 말굽자국을 따라가서 병이 낫지 않았다고 말하세요. 요즘의 수군거림, 두 사람을 감싼 의혹의 구름을 걷어주세요. 남들을 그렇게 두려워해서야 어찌 사랑이 이루어지겠소. 라며 남자는 헝클어진 머리를 널따란 이마 위로 넘기고 보란듯이 껄껄 웃었다. 널따란 방의 고요함 속으로 평소와는 달리 기분 나쁜 울림이 전해졌다. 갑자기 웃기를 멈추고 바람도 없는데 이 막이 움직이는 것 같군 하고 방의 입구까지 걸어가 일부러 두꺼운 막을 흔들어 보았다. 미심쩍은 소리는 가라앉고 원래의 적막함으로 돌아갔다. 어젯밤 꾼 꿈에 꿈속 소리의 울림일까요? 라며 여자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붉은 빛이 맴돌았고 관의 별이 반짝반짝 떨렸다. 남자도 왠지 마음이 불안한 듯 어젯밤 꾸었다는 꿈을 여자에게 이야기하게 했다. 장미 핀 날이었어요. 하얀 장미와 빨간 장미와 노란 장미 사이에 누워있는 건 당신과 저뿐. 즐거운 해가 떨어지고 즐거운 저녁의 어스름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듯 여겨졌어요. 그때 쓰고 있던 것은 이 관이었어요. 라며 손가락을 들어 미간을 가리켰다. 관 아래쪽을 이중으로 감싸고 있는 한 마리 뱀은 황금 비늘이 섬세하게 몸에 새겨져 있었고
치켜든 머리에는 청옥의 눈이 박혀 있었다. 제 관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뜨거워지고 머리 위에서 옷기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 황금뱀이 제 머리를 감싸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머리는 당신 쪽에, 꼬리는 제 가슴 부근에. 파도처럼 뻗어나간다며 보고 있는 사이에 당신과 저는 비린내 나는 밧줄에 끊을 수도 없을 만큼 묶여버렸어요. 내자 약 120cm 거리를 사이에 두고 다가가고 싶어도 힘이 없고 떨어지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어요. 설령 불길한 굴레라 할지라도 이 밧줄이 끊어져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게 그때 괴로운 저의 가슴속 생각이었어요. 물리는 한이 있어도 쏘이는 한이 있어도 고삐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이렇게 있겠다고 결심했는데 슬프게도 장미꽃 중 빨간 것이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하더니 묻고 있는 뱀을 태울 듯 했어요. 잠시 후 당신과 저 사이에 연결된 한 길 정도가 한가운데서부터 파란 연기를 내뿜더니 금빛 비늘의 색이 바뀌어간다 싶은 순간 이상한 냄새를 풍기며 또 끊어졌어요. 몸도 영혼도 이대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귓가로 누군가가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려와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여전히 귀를 덮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듣는 당신의 웃음소리도 어젯밤의 울림인 듯 뼈에 울리네요. 라고 불안한 눈을 기다란 눈썹 속에 숨기고 랜슬롯의 기색을 엿보았다. 75번의 격투를 벌이는 동안 말의 등에서 미끄러진 것은 물론 등자에서조차 발이 떨어진 적이 없었던 용사도 이 꿈을 까닭없는 것이라고만은 생각지 않았다. 기껍지 못한 눈썹은 저절로 가운데로 모였으며 굳게 담은 입 안으로는 이조차 앙다물고 있었다. 그렇다면 가기로 하지. 늦기는 했지만 북쪽으로 가기로 하지. 라며 팔짱을 풀고 6자 두치, 약 188cm의 몸을 훌쩍 일으켰다. 가시겠어요? 라는 건 귀네비어의 절반쯤 의심하는 듯한 말이었다. 의심 속에서는 이제 와서 헤어지기 아쉽다는 마음까지 엿볼 수 있었다. 가겠소. 라고 단언하고 성큼성큼 문에 걸린 막을 반쯤 걷어올렸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쓱 돌려 여자 앞에서 하얀 손을 쥐어 열이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뜨거운 입술을 차갑고 부드러운 손등 위에 댔다. 새벽잇을 가득 맺힌 백합 꽃잎을 단번에 빤 느낌이었다. 랜슬롯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마침내 말 울부짖는 소리가 3번 들리고 안뜰의 돌 위에 딱딱한 발굽이 울릴 때 귀네비어는 높은 전에서 내려와 기사가 나설 문 바로 위에 있는 창에 기대어 그 사람의 출발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검은 말의 콧등이 밑으로 보인 순간 몸을 반쯤 내밀어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한자, 약 30cm쯤 되는 하얀 비단을 흔들었다. 머리에 쓴 금관이 아름다운 머리카락에서 미끄러졌는지 말의 코를 스치며 부서질 듯 돌 위에 쨍그랑 떨어졌다. 창끝에 관을 끼워 창 가까이로 내밀었을 때 랜슬롯과 귀네비어의 시선이 딱 마주쳤다. 혐오스러운 관이여. 라고 여자가 받아들며 말했다. 그럼 하고 남자는 말의 옆구리를 찼다. 하얀 투구와 거기에 꽂은 깃털이 슥 나부낀 뒤 남은 것은 막막한 먼지뿐. 2. 거울.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지 않고 거울에 비친 세상을 보는 샬럿의 여자는 높은 전각 위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살아있는 세상을 거울 안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자에게 얼굴을 마주할 친구가 있을 리 없었다. 봄이 그립다. 봄이 그립다며 지저귀는 온갖 새에 귀 기울이다. 나뭇잎에 숨은 날개의 색이 보고 싶어지면 창으로 향하지 않고 벽에 박힌 거울로 향했다. 선명하게 비치는 깃털의 색에 햇살의 색까지 그대로였다. 샬럿의 들판에서 보리 베는 산에 보리 찢는 여자의 노래일까. 계곡을 건너 물을 건너 희미한 소리가 높다란 정각으로 다른 세계의 소리같이 실처럼 가느다랗게 울려올 때 샬롯의 여자는 기울이던 귀를 가리고 다시 거울로 향했다. 강 너머로 안개에 감싸인 버드나무에 끝은 하늘인지 들판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사이로 흘러나오는 슬픈 가락이라 생각하면 되리라. 샬롯의 길을 가는 사람도 역시 전부 샬롯의 여자의 거울에 비쳤다. 어떨 때는 빨간 모자를 쓴 머리를 흔들며 말을 쫓는 모습도 보였다. 어떨 때는 하얀 수염에 느슨한 옷을 두르고 기다란 지팡이 끝에 작은 호리병을 묶은 채 가는 순례자의 모습도 보였다. 또 어떨 때는 머리부터 단 한 겹이라 여겨지는 새하얀 상의를 뒤집어 쓰고 눈과 입도, 손과 발도 분명히는 알아볼 수 없지만 요란하게 징을 울리며 가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문둥병 환자가 전세의 업을 스스로 세상에 알리는 잔혹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샬롯의 여자는 알 길이 없었다. 떠돌이 장사꾼들이 등에 짊어진 보따리 속에는 빨간 리본이 있는지 하얀 속옷이 있는지 산호, 만호, 수정, 진주가 있는지 보따리 안을 비추지 않으면 안에 있는 물건도 거울에는 비치지 않았다. 비치지 않으면 샬롯의 아가씨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다. 오래전에 여러 세대를 비추고 지금 세상에 샬롯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춘다.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비추기에 샬롯의 여자의 눈에 비치는 것도 역시 한없이 많았다. 단 그림자이기에 비쳤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비쳤다. 거울 속에 오래 머물기란 하늘에 걸려있는 해라 할지라도 쉽지 않았다. 살아있는 세상의 그림자이기에 저렇게 덧없는 것인지 혹은 살아있는 세계가 그림자인 것인지 샬롯의 여자는 때때로 의심을 품는 경우가 있었다. 분명하게 볼 수 없는 세상이기에 그림자라고도 실체라고도 단언할 수 없었다. 그림자라면 헛된 모습을 거울로만 보아도 부족함은 없으리라. 그림자가 아니라면? 때로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생각에 창가로 달려가서 마음껏 거울 밖의 세상을 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적도 있었다. 샬롯의 여자가 창을 통해 시선을 던지면 그것은 곧 샬롯의 여자에게 저주가 걸리는 순간이다. 샬롯의 여자는 거울에 한정된 천지 속에서 조심조심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겹 떨어져서, 두 겹 떨어져서 넓은 세상을 네모나게 잘렸다 할지라도 자멸의 순간을 한시라도 앞당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세상은 죄로 더러워졌다고 들었다. 살다 진력이 나면 산으로 달아나는 속편한 사람도 있으리라. 거울 속 좁은 우주는 작지만 근심스러운 일이 쏟아지는 십자로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 괴로움은 없었다. 누군가가 인과의 물결을 한 번 일으킨 이후 널따란 세상의 혼란은 영원히 이어져 그칠 줄 모르며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머리도 손도 다리도 빼앗겨 우리가 가는 곳을 알 수 없다. 그러한 사람을 현명하다고 한다면 높은 전각에서 혼자 오래도록 살며 은의 하얀 빛에
아닌지도 바뀐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부근에서 환상의 세계를 작게 축소하여 전 생애를 흙조차 밟지 않고 보내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이리라. 내가 보는 것은 움직이는 세계가 아니다.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지 않는 물건의 도움으로 옆에서 엿보는 세상이다. 활살 생사의 건곤을 정해진 공간 안으로 이끌어내 오체의 색상을 고요함 속에 그리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이 여자의 운명도 반드시 한탄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샬럿의 여자는 왠지 마음이 동요되어 창밖에 하계를 보려 한다. 거울의 길이는 5자, 약 150cm가 되지 않았다. 검은 철에 검은 빛을 닦아 본래의 흰 빛으로 되돌리는 멀린, 아서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언자, 마법사, 역주, 의 마술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마법으로 유명한 그가 말했다. 거울의 표면에 안개가 껴서 가을에 떠올라도 맑아지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은 불길한 징조다. 흐린 거울이 안개를 머금어 부용에 방울져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 마주선 사람의 몸에 위험이 있다. 쩍쩍 까닭도 없이 소리를 일으키고 하얀 줄이 종행으로 거울에 떠오를 때 그 사람은 최후의 각오를 하라. 샬럿의 여자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거울을 바라보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침에 바라보고 저녁에 바라보고 해가 떴을 때도 바라보고 달이 떴을 때도 바라보고 실증을 내기조차 잊은 샬럿의 여자의 눈에는 안개가 낄 일도 이슬이 맺힐 일도 없을 듯했으며 더구나 깨질 염려가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가득히 담긴 채 소리 없는 가을의 물을 바라보듯 영롱한 거울의 표면을 지나가는 삼라만상의 모습이 어지러이 떠나고 난 뒤에는 빛을 잃은 태고적 세상이 눈앞에 드러났다. 철저하게 무한한 하늘을 단단히 주저하여 두드리면 소리를 내는 5자 안에 끌어모은 것을 샬럿의 여자는 밤낮으로 보았다. 밤낮으로 거울을 바라보는 여자는 밤낮으로 거울 옆에 앉아 밤낮으로 비단을 짰다. 어떨 때는 밝은 비단을 짰고 어떨 때는 어두운 비단을 짰다. 샬럿의 여자가 배틀의 북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자 가운데 쓸쓸한 언덕 위에 서서 높다란 정각의 창을 조심조심 올려다보지 않은 자는 없었다. 부모도 세상을 떠나고 자식도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세대에 오직 홀로 남아 목숨이 긴 자신을 원망하는 듯한 얼굴의 노인처럼 보이는 것이 언덕 위에 있는 샬럿의 여자의 집이었다. 담쟁이에 덮인 낡은 창에서 흘러나오는 배틀의 북소리가 쉬지 않고 흔들리는 진자처럼 시간을 새기기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그 소리는 저 세상의 소리였다. 고요한 샬럿에서는 공기조차 무거운 듯 평소에는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지만 오직 이 배틀의 북소리에만 자극을 받아 희미하게 떨리는 것일까. 쓸쓸함은 소리 없을 때의 쓸쓸함보다 더했다. 머뭇머뭇 높다란 전각을 올려다보던 행인은 귀를 막고 달렸다. 샬럿의 여자가 짜는 것은 끊김없이 이어지는 비단이었다. 수풀에 새로 돋은 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바탕에 초롱꽃이 잠겨있는 모습을 짤 때는 꽃이 언제 떠오를지도 모를 만큼 짙은 색이었다. 널따란 바다의 파도 속으로 눈처럼 떨어지는 물결의 꽃을 새길 때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한 겹 얇은 천에 새겼다. 어떨 때는 검은 바탕에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색으로 십자를 새겼다.